안녕하세요. 건강 365 아나운서 최인경입니다. 고관절은 골반과 다리가 만나는 사타구니에 위치합니다. 엉덩이 관절로도 불리는데요. 고관절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도 많고요. 통증으로 일상이 힘들기도 합니다. 고관절 골절은 엉덩이 관절 주변의 골절 위험을 높이는데요. 골다공증이 원인인 경우가 많고요. 노인들에게 위험이 높습니다. 고관절 주위 골절에 대한 치료는 수술일까요? 잠시 후에 알아봅니다. 그리고 편도에 생기는 염증이죠. 편도선염에 대해서도 살펴보겠습니다. 건강 365 불독맨션의 나성에 가면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 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고관절 골절은 엉덩이 관절 주위의 골절을 의미합니다. 고관절 골절에서는 특히 내려앉는다는 표현을 할 정도로 극심한 통증이 지적이 되기도 하는데요. 고관절 주위 골절의 진단과 치료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인제대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김형태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고관절은 엉덩이 관절로도 불리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한자로 고관절이라고 하는데 좀 어렵죠? 네. 우리말로는 엉덩관절이라고 일단 할 수 있겠습니다. 고관절은 쉽게는 우리 가랑이 옆에 팬티 라인에 따라서 접히는 앞쪽 사타구니 부위를 고관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일단 엉덩관절인데요. 고관절은 걷고 달리고 다리 운동뿐 아니라 하는 일이 많지 않나요? 네, 그렇죠. 흔히들 고관절을 보고 인체의 파워하우스, 가장 중요한 동력원이라고 합니다. 걷고 달리는 기능이나 앉았다 일어서는 모든 활동에서도 굉장히 필수적인 관절이고요. 무엇보다 고관절이 편안하게 접히지 않는 경우에는 그냥 앉아있는 것조차 어려워서 관절염이 심해지시면 팬티나 양말을 갈아 신는 것도 불편하다는 호소들을 많이들 하십니다. 네. 이게 평소에는 느끼지 못하다가요. 사고를 당하면서 고관절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고관절은 당구공보다 약간 작은 대퇴골의 머리, 즉 골두가 골반에서 꼭 맞는 크기의 컵, 저희가 비구라고 하는데요. 네. 이 비구라는 부위에 잘 감싸져 있는 모양의 볼앤소켓 조인트입니다. 이 때문에 굉장히 안정성이 높아서 네. 관절의 가동 범위가 되게 넓고요. 그러다 보니 평상시에는 신경 쓰지 않고 지내시다가 네. 한번 다치게 되면 거의 모든 일상 활동에서 불편함과 제한을 느끼실 수밖에 없죠. 네. 이 고관절뿐 아니라 주위 골절로 불리는 여러 위험들이 있지 않나요? 네. 고관절을 구성하는 골반과 넓적다리뼈, 즉 대퇴골의 위쪽 부분에서 발생하는 골절을 저희가 고관절 주위 골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가장 흔한 것은 역시 대퇴골의 목, 대퇴경부에서 발생하는 골절과 그보다 약간 아래쪽에서 엉덩이 양쪽에 가장 튀어나온 뼈 부분을 저희가 대전자라고 합니다. 이 대전자 근처에서 시작해서 안쪽에 소전자로 이어지는 골절을 네. 전자 사이에서 발생한 골절이라는 뜻에서 전자간 골절이라고 하고 있는데 네. 이 두 가지 골절이 가장 대표적이고 흔하고요. 대부분 수술적인 치료가 필요한 골절이 되겠습니다. 네. 그럼 고관절 주위 골절의 증상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간단히 설명드리자면 통증과 운동 제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대퇴경부 골절인 경우에는 사타구니, 전자간 골절인 경우에는 엉덩이 바깥쪽의 뼈인 대전자 부분을 눌러도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고요. 고관절 부위를 움직이게 되면 그 가동 범위 전체에서 통증이 있어서 네. 제자리에서 움직이는 것도 힘들어지게 됩니다. 일단은 사타구니는 물론이고 주변 골반으로도 통증이 느껴지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대퇴골의 골절만이 아니라 네. 동시에 골반뼈의 앞쪽인 치골가지나 뒤쪽의 엉치, 천골 부위에도 골절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네. 이렇게 몸 중앙의 앞 뒤쪽으로도 통증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네. 일단 움직일 때 통증이 나타나는 건가요? 움직이지 않고 가만 누워있는 경우에도 통증이 있는 경우가 많고요. 네.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통증의 정도가 이제 심한 경우도 많던데요. 이게 걷는 일도 힘들어진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대개는 그 보행은 물론이고요. 네. 앉아있기도 어려울 만큼 통증이 심하시고요.
다리를 구부리고 펴고 또 벌리는 등의 모든 동작이나 혹은 또 제자리에서 옆으로 돌아눕는 등의 모든 동작에서도 제한을 좀 겪게 됩니다. 다만 골절이 확실히 있더라도 부러진 뼈가 서로 틀어박힌 모양으로 단단히 껴있으면 천천히 움직일 때는 견딜만 하기 때문에 또 고령의 환자가 넘어진 이후에 며칠 이상 방치되는 경우도 덜어 있습니다. 또 양반 다리가 안 된다거나 이제 평소 잘하던 동작이 안 될 때도 고관절 주위 골절을 의심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렇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특히나 엑스레이나 CT에서 미세한 골절이 잘 안 보이거나 확신이 없는 경우에 양반 다리처럼 다리를 꺾으면 통증이 발생한다라고 하시면 미세한 실금이 있거나 뼈에 멍이 드는 것처럼 불안정 골절만 있는 경우도 있어서 이런 경우에는 보통 저희가 MRI를 찍어보자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모든 동작에 좀 제한이 이제 생긴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평소에 잘 걷던 노인이 걷지 못하고 누워만 있을 때도 고관절 주위 골절을 의심할 수 있을까요? 네, 정말 중요한 지적입니다. 치매가 특히 있으시거나 한 경우에는 넘어진 사실 자체를 잘 인지를 못하시거나 가벼운 엉덩방아 정도라고 생각해서 괜찮다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골절 양상에 따라서 걷기는 어려운데 가만히 있으면 크게 아프지는 않은 양상으로 골절이 생길 수도 있어서 평소보다 활동이 줄으셨다면은 내과적인 원인을 포함해서 꼭 검사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아주 크게 증상을 느끼지 못해서 방치하는 경우도 생기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여러 의심 증상들이 이제 있는 건데요. 그럼 골절과 같은 사고를 당하기 전에 증상으로 위험을 확인하려면 어떤 검사를 받나요? 네. 교통사고 같은 부분을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니까 골절이 쉽게 발생할 수 있는 경우는 결국에는 낙상 위험도가 높거나 약간만 넘어지거나 엉덩방아를 찧은 정도로도 다칠 만큼 뼈가 약하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치매나 근감소증으로 인해서 쉽게 넘어지는 경우와 한번 가볍게 넘어져도 뼈가 약해서 부러지는 골다공증 이렇게 세 가지 경우에 대한 테스트가 꼭 필요하겠고요. 특히 근감소증은 집에서도 간단하게 테스트를 해보실 수 있는데요. 양손에 엄지랑 검지로 큰 원을 만들어서 종아리를 감싸봤을 때 종아리가 이 원 고리보다 작거나 딱 맞다면 이미 근육이 좀 적은 편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의자에서 팔걸이를 잡지 않고 앉았다 일어섰다 5번 반복하는 것을 12초 안에 할 수 있으셔야 하고 그리고 악력이 줄어드는 경우도 근감소증을 의심하는 부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시다면 병원에서 근감소증에 대한 간단 신체 검사 같은 것들을 통해서 근감소증을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골절까지는 아니어도요. 살짝 금이 갔거나 골절 부위가 심하지 않아도 통증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골절이라는 표현을 환자분들이 너무 크게만 생각을 하셔서 금만 갔다고 표현을 하는 피질골의 골절이나 불안정 골절은 골절이라는 표현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게 크든 작든 뼈의 연결성이 소실된 것, 이걸 모두 골절이라고 저희가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영상검사에서 불확실한 경우에도 임상적인 증거들, 즉 그 부분을 눌렀을 때 아프다거나 뒤틀었을 때 아프다, 이런 부분들을 기반으로 해서 골절이라고 진단을 하게 됩니다. 또 고관절과 주위 골절의 원인으로 골다공증이 지적이 되던데요. 그만큼 뼈가 약해진 상태에서의 골절은 상태가 심할 수 있다는 거겠죠? 네, 맞습니다. 골다공증이 있는 경우에 뼈가 잘 부러지는 것도 맞고 또 같은 부위의 골절이라도 더 많이 분쇄된 모양으로 골절이 생기게 됩니다. 또 수술을 할 때도 우리가 모래에다가 막대기를 꽂는 것과 단단한 콘크리트에 막대기를 꽂아놓은 것은 아무래도 고정력이 엄청 차이가 나겠죠. 그렇기 때문에 마찬가지 원리로 뼈가 약한 경우에는 골순의 정이든 나사든 고정력이 많이 떨어져서 저희가 수술을 잘 해놓더라도 무너지거나 뽑히거나 이런 합병증이 아무래도 발생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고관절 주위 골절은 골절의 정도나 위치뿐 아니라 이제 환자의 건강 상태까지 여러 요인들이 치료 방향을 결정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선 환자분이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마취나 수술을 견디지 못할 정도로 극도로 쇠약한 경우나 혹은 급성 폐렴 같은 감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 경우에는 아무래도 마취가 안 되니까 수술이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어렵고 그리고 수술을 만약 하게 된다면은 저희의 제1 목표는 덜 아프게 하는 것, 제2 목표는 다시 움직이게 하는 것.
그리고 최종적인 목표는 다시 걷게 하는 것. 이렇게 3단계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네. 만약 원래부터 잘 걷지 못하고 누워서만 지내시던 분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수술을 통해서 다시 걷게 하는 건 당연히 어렵기 때문에 네. 그렇게 걸을 수 있을 만큼의 단단한 고정이나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기보다는 이런 경우는 마르고 간단한 고정만으로 관절을 좀 덜 아프게 네. 움직이실 수만 있게끔 그렇게 간단하게 수술을 해드리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네. 그럼 치료는 수술이 기본인가요? 네, 고관절 주변 골절의 경우에 비수술적으로 치료하는 경우에는 첫 번째로 잘 붓지 않거나 네. 또 붓는다 하더라도 그때까지 너무 오랫동안 누워만 지내셔야 되기 때문에 네. 그런 경우에는 욕창이나 폐렴이나 이런 부분들이 잘 생기게 되고요. 그 때문에 수술을 하신 경우에 비해서 수술 안 하신 경우에 1년 내 사망률이 2배, 3배 이렇게 많이 증가하게 됩니다. 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경우에는 저희가 수술적인 치료를 권장드리게 되고요. 네. 수술 그 자체는 또 골절 위치에 따라서 어떤 종류의 수술을 하실지가 달라지게 됩니다. 네. 대퇴 경부골절이 심하거나 또 다친 지 시간이 오래된 경우에는 나사못으로 그냥 고정을 하게 되면 차후에 뼈가 붙지 않는 경우도 많고 네. 무혈성 괴사라고 해서 무너지게 되는 경우들이 덜어 있기 때문에 네. 인공관절 치환술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전자강 골절인 경우에는 대부분 재관절을 또 살리고 네. 대퇴 골수강 안으로 굵은 쇠막대기, 골순의 정을 삽입을 하는 내고정술을 시행을 하게 됩니다. 네. 좀 수술뿐 아니라 수술 후에 재활 치료도 중요하겠네요. 네, 물론입니다. 대개 골다공증만이 아니라 근감소증도 동반된 환자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 수술한 다리만 약해진 것이 아니라 반대편 다리도 약한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성한 다리만으로 가만히 서 있는 것조차도 어려운 경우가 흔해서 게다가 근육이라는 게 네. 밖에서 대신 운동을 시켜준다고 길러지는 게 그렇죠.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스스로 힘들어도 다리를 움직이시고 또 버텨주셔야 근력이 길러지고 균형 감각이 되살아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수술이 절반이라면 나머지 절반이 환자분 스스로의 적극적인 재활치료 그리고 골다공증에 대한 치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참 오래 누워 계신 분들도 많으시고 이렇게 뼈라는 게 작은 자극에도 반응하고 부서질 수 있는 만큼 회복기의 치료 기간도 꽤 오랜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떨까요? 네, 수술 종류에 따라서 다르기는 합니다. 네. 재관절을 살리는 내고정술의 경우에는 뼈가 붓기까지는 석 달에서 반년 정도가 보통 걸리기는 하거든요. 네. 뼈가 잘 안 붙는 그보다 더 아래쪽에 있는 전자 하골절인 경우에는 그 이상, 1년 이상의 시간이 필요한 경우들도 있고요. 하지만 보행 그 자체는 재활을 충실히 한 분이라면 네. 아무리 고령의 환자라고 하더라도 원래 걷던 분들이면 6주 정도면은 웬만큼 회복이 좀 됩니다. 네. 그래서 보행길에 밀면서 걸어 다니시거나 짧은 거리는 지팡이나 벽을 짚고 화장실로 가신다. 이 정도까지는 회복할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네. 아예 인공관절을 치환하게 된 경우라면은 이런 회복이 조금 더 빠른 경우도 있거든요. 네. 아무래도 골절된 부위를 잘라내고 처음부터 가동할 수 있게끔 하는 기구가 삽입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이런 인공관절 치환술을 근육을 손상시키지 않는 최소 침습 수술로 시행을 하게 되면 할머니, 할아버지도 수술 당일부터 앉아 계시고 빠르면 당일에도 휠체어나 보행기 보행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근력이나 균형감을 위한 운동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런 노년기에는 며칠만 누워 있어도 다리 근육이 좀 약해지기도 하고 균형을 잡는 평형 감각이 떨어지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런 걸 보고 부동증후군이라고 하는데요. 네. 며칠만 누워 있어도 근육만이 아니라 뇌, 심장, 폐, 위장 이런 모든 장기의 기능들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네. 게다가 저희가 흔히 고령 환자에서 많은 당뇨나 고혈압 같은 것들도 더 심해져서 인슐린 저항성이 올라가고 이런 변화들이 발생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술 직후에도 통증만 줄어들면 곧바로 관절을 구부리고 펼 수 있도록 뒤꿈치를 엉덩이로 당기는 운동이나 네. 또 발목을 뻗었다 구부리는 발목 펌프 운동은 하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도 크게 4가지 운동을 제가 핵심으로 말씀드립니다. 네. 앉아서 무릎을 펴기, 누워서 다리 들고 버티기, 무릎을 높이 올려서 제자리 걸음하기, 마지막으로 일어서서 다리를 뒤쪽, 옆쪽으로 벌려서 엉덩이 근육 키우기. 네. 이런 4가지 운동을 통해서 근력과 균형 감각은 물론이고요. 한쪽 다리로 서 있을 때도 휘청거리지 않게 됩니다. 네. 오늘 고관절주의 골절에 대한 말씀을 들었는데요.
대퇴골두, 골괴사나 퇴행성 관절염도 그렇고요. 고관절 주위의 통증이 나타나는 원인으로 여러 질환들이 지적되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고관절 주위 통증은 그게 이 통증의 위치에 따라서 앞, 옆, 뒤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좀 해볼 수 있는데요. 네. 엉덩이나 엉치 이런 뒤쪽에서 발생을 하는 통증의 경우에는 척추 쪽,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질환으로 인한 경우가 많고요. 네. 옆쪽에서 발생하는 통증이라고 한다면 대전자 주변에 부착되는 엉덩이 근육이나 힘줄, 활액낭, 그리고 장경대의 염증 같은 것들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앞쪽 사타구니의 통증은 말씀하셨던 대퇴골두 골괴사나 네. 퇴행성 관절염 또는 대퇴골과 골반의 비구 부분이 부딪히면서 발생하는 대퇴비구 충돌 증후군이나 장요근 힘줄염 이런 실제 고관절 자체의 문제로 인한 통증이 더 많습니다. 네. 그 대퇴골두, 골괴사도 비교적 흔하던데요. 이름이 좀 어려운데 이게 어떤 상태인 건가요? 대퇴골두 골괴사는 흔하게는 술이나 스테로이드에 노출이 된 분들이 이게 가장 위험도가 높은 인자여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발생을 할 수도 있고 그런 원인 없이도 발생을 할 수 있는 게 대퇴골두 골괴사고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당구공보다 조금 작은 대퇴골의 머리 부분이 피가 가지가 않으면서 얘가 무너져 내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참 노화뿐 아니라 사고라든지 스포츠 손상으로도 고관절 주위 골절의 위험은 있을 텐데요. 예방을 위한 방법은 없을까요? 말씀드렸던 대로 대퇴골두의 골괴사는 일단 술이나 스테로이드 노출이 가장 위험도가 높은 인자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을 좀 주의하셔야겠고요. 그다음에 고관절은 원래부터 안정적인 관절이라 네. 관절함의 빈도는 무릎처럼 높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허리가 안 좋은 분들이 자세로 인해서 고관절이 같이 나빠지는 경우가 더러 있기 때문에 네. 허리 건강에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고요. 또 체중 조절이나 또 과도한 웨이트 트레이닝을 피하시는 것이 좀 좋습니다. 네. 그리고 요즘에는 또 자전거를 타시는 분들도 많은데 고관절이 생긴 모양에 따라서 네. 90도 이상으로 강하게 구부리는 행동을 많이 하실 때 대퇴비구 충돌로 인해서 빠르게 관절염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마지막으로는 스포츠 손상이나 사고는 역시 고위험 운동을 피하시는 것 그리고 꼭 하신다면 보호장구를 잘 착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겨울철 특히 낙상도 걱정인데요. 고관절 건강을 위해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들 짚어주시죠. 네. 겨울이 되다 보면 춥다 보니까 몸이 굳어서 아무래도 더 많이들 다치시는 것 같습니다. 밖에 나가셨다가 미끄러지시면서 다치는 경우도 많지만은 네. 사실 고관절 골절은 그보다는 고령의 환자분들이 집에서 낙상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네. 꼭 하시는 말씀이 화장실 갔다가 넘어졌다는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십니다. 네. 그래서 밤중에 이동할 때 어둡지 않도록 센서 등을 침대 근처 화장실 주변에 꼭 좀 배치를 해주시고요. 네. 화장실이나 바닥에는 미끄러지지 않도록 미끄럼 방지 스티커를 그리고 잡동사니를 치워주시는 것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활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골다공증이나 근감소증을 꼭 미리 체크하셔서 네. 평소에도 근육 운동이랑 단백질 섭취에 신경을 좀 써주시고 골다공증이 있다면 꼭 치료받으시길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고관절 주위 골절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인제대 상계백병원 정형외과 김영태 교수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신데요. 모카의 I love you anyway 듣고 다시 오겠습니다. KBS 라디오 건강365 함께하고 계십니다. 감기로 고생할 때마다 편도가 붓는다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편도선염으로 고생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급성 감염으로 지적되는 편도선염은 어떤 상태인 걸까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듣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편도선염의 원인도 다양하다고 들었습니다. 어떤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편도하게 되면은 우리 이 목에서 면역 기능을 담당하는 조직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목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가 계속 이제 호흡을 하면서 다양한 세균이나 바이러스들이 들어오는 초입이 되겠고 이러한 바이러스나 세균으로부터 몸을 방어하기 위한
면역의 최전선 부위라고 할 수가 있겠고, 네. 그것을 담당하는 것이 이제 목에 있는 편도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여기 이제 염증이 생기는 원인들은 아무래도 다양한 세균들이 또 원인이 될 수가 있겠고, 네. 또 다양한 바이러스들도 편도선염을 또 유발할 수가 있겠습니다. 편도에 염증이 잘 생기는 사람들이 있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실제로 감기만 걸리면 편도가 잘 붓고 1년에 뭐 몇 번씩 편도선염이 생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아무래도 면역 활동이 왕성하고 이러한 그 면역 조직이 발달하는 시기가 특히 이제 학령기 소아청소년기 같은 경우에는 뭐 키도 크고 이런 과정도 있지만 네. 또 면역 조직도 이제 활발하게 왕성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세균들에 대한 적응을 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어서 소아청소년들이 이제 편도에 염증이 잘 생길 수가 있겠고 네. 또 이러한 다양한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좀 밀접하게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단체 생활을 함께하는 밀집 생활 환경에 있는 경우에 네. 뭐 기숙사라든지 군부대 또 뭐 학교 어린이집 이렇게 단체 생활하게 되면 누가 걸리게 되면 네. 그런 바이러스들을 함께 또 노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이런 분들이 아무래도 염증이 잘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편도선염은 어떤 상태인 건가요? 네, 편도선염은 이제 편도와 또 주변 점막에 염증이 생기는 상태를 모두 말할 수가 있겠는데요. 네. 이것은 대부분 이제 급성 편도선염일 경우가 많고 또 드물지만 또 만성적인 염증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는데 네. 아무래도 이런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뭐 우리 몸에 좀 면역력이 떨어져 있을 때 특히 이제 수면 부족이라든지 네. 스트레스, 흡연 이런 경우에도 편도선염이 또 잘 발생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일단 세균으로 인한 급성 감염으로 보면 되겠네요. 들여다보면 양쪽 편도가 부어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우리 거울을 보셔도 이제 목을 벌리고 보시면 이제 편도를 쉽게 또 보실 수가 있고 네. 또 이러한 염증이 생겼을 때 이러한 편도가 커져 있고 부어 있고 네. 또 빨갛게 또 되어 있거나 또 어떤 때는 또 하얗거나 이제 노란 삼출물, 가피 같은 것들이 또 붙어 있는 경우도 있고 네. 그렇기 때문에 누구나 이렇게 입을 좀 크게 벌리고 거울을 보시면 양쪽 편도가 부어 있는 것을 이제 관찰하실 수가 있겠고요. 네. 이러한 그 면역 조직은 이제 눈으로 보이는 양쪽의 편도도 있지만 우리가 뒷 콧구멍에도 이러한 면역 조직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고 혀 뒤에도 이렇게 면역 조직을 담당하는 부분이 있어서 네. 이런데 함께 또 염증이 눈에 보이진 않지만 염증이 동반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이고 이제 면역력과도 연관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감기만 들면 편도가 붓는다는 말도 맞는 얘기일 수 있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편도는 우리 이제 상기도로 들어오는 여러 가지 이 바이러스 세균에 가장 먼저 반응하는 1차 방어 조직이기 때문에 네. 이러한 감기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편도가 먼저 붉어지고 붓는 것은 마치 이제 전쟁으로 비유하게 되면 네. 전쟁이 일어나는 최전선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 자연스러운 면역 반응일 수도 있겠는데 네. 문제는 이러한 염증 반응이 너무 과도하게 되면 또 이러한 열이 너무 심하게 난다든지 또 목이 너무 아프고 네. 또 침 삼킬 때 너무 아프다든지 이러한 것들이 또 삶의 질을 또 떨어뜨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적절한 면역 반응 이런 것들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다양한 세균과 다양한 바이러스가 원인이라고 하셨는데요. 특히 아이들의 경우에는 세균보다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상대적으로 아이들의 경우에는 바이러스가 원인인 경우가 많겠는데요. 네. 아무래도 이제 성인기에는 어느 정도 다양한 바이러스들을 경험하면서 좀 면역력이 좀 생겼다고 할 수가 있겠지만 네. 학동기 이전 어린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이러한 면역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가 노출됐을 때 바이러스성 편도염이
더 흔하게 발생할 수가 있겠고, 네. 이제 상대적으로 바이러스가 더 흔하지만 세균성 편도염인 경우에도 이러한 또 감별 진단이 필요할 수가 있겠는데, 또 다양한 세균도 역시 편도염 비율이 나이가 들면서 네. 증가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편도선염이 생기면 증상은 어떻습니까? 침 삼키는 일에도 힘들어하고 열도 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편도 자체의 어떤 통증으로 인해서 이제 침 삼키기 어렵고 목이 아프고 이러한 증상이 있겠고, 네. 전신적인 증상으로 이제 열도 많이 나고 또 오한, 또 실시 춥고 또 근육통, 두통, 관절통 이와 같은 전신 증상이 생기고, 네. 또 몸에 기운이 없고 이러한 증상이 생기고, 또 이런 목 주변에 임파선이 붓고 또 아픈 이러한 증상들이 동반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목도 아프고 침 삼키기도 힘들고 오한에 근육통에 전신 증상이 동반된다고 하셨는데요. 증상은 어느 정도 이어지나요? 쉬는 게 답이라는 말도 하던데요. 네, 보통 바이러스 감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항바이러스제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감기처럼 한 3일 내지 5일 정도 지나게 되면 네. 열도 떨어지고 이제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겠는데, 이제 원인이 이제 좀 세균성인 경우에 물론 이제 세균성인 경우에 이제 항생제를 사용하게 되면 네. 조금 더 합병증이나 치료 기간을 좀 줄일 수가 있어서 또 이제 좀 쉬면서 세균성 편도선염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는 네. 항생제도 좀 같이 사용할 수가 있겠고, 네. 그 밖에도 충분한 휴식과 더불어서 이제 열이 나고 그럴 때 탈수되지 않도록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해주고, 또 이제 해열제라든지 또 입안에 이제 바이러스나 세균을 좀 줄여주는 가글과 같은 네. 대중요법을 병행하시게 되면 대부분은 이제 잘 호전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세균성인 경우에는 항생제 치료도 병행이 된다고 하셨는데요. 합병증의 위험이 생기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 건가요? 네, 대부분은 이제 합병증이 없지만 특히 이제 합병증이 생기는 경우는 우리가 또 좀 구분해야 될 수가 있겠는데, 네. 우선 편도 주위 농양이라는 것은 편도 주변에 고름이 차게 되는 감염병이 되겠는데, 네. 이러한 고름이 차게 되면 이제 고름이 점점 커지고 진행될 수가 있기 때문에 또 통증이 심하고 또 우리가 말하기도 어렵고 네. 또 침 삼키는 것도 어렵고 이렇게 증상을 표현할 수가 있겠고, 이렇게 농양이 차게 되면 실제로 이제 목구멍을 들여다봤을 때 이렇게 양쪽이 대칭적으로 목젖을 중심으로 이렇게 보여야 되는데, 네. 고름이 있는 부위가 이렇게 커지면서 이렇게 삐뚤어지게 보이는 그러한 염증이 보이게 되면은 우리가 편도주위 농양을 의심해서 적절한 추가 검사, 특히 이제 CT 같은 것들을 통해서 실제 농양이 있는지 네. 확인하는 것이 중요할 수가 있어서, 드물지만 특히 이제 목젖이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보인다 그러면 편도주위 농양에 대해서 적극적인 검사와 치료를, 입원 치료 같은 것이나 또 필요한 경우에 수술까지도 필요한 경우가 있겠고요. 네. 또 이러한 인후염으로 인해서 또 아이들은 중이염 같은 것들이 또 잘 생길 수가 있겠고요. 네. 주변에. 그 밖에도 이제 우리 축농증, 부비동염이나 또 이러한 원인균에 따라서는 폐렴 등으로 또 진행될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제 이러한 편도선염을 일으키는 원인균 중에서 A군 연쇄상 구균이라는 대부분의 세균성 감염의 원인 질환이 되는 이러한 세균의 경우에는 네. 이러한 감염뿐만 아니라 면역 반응을 추가적으로 일으키면서 급성 류마티스 열이나 급성 사구체 신염, 네. 반응성 관절염과 같은 합병증이 우리가 이러한 편도선염에 감염되고 1주에서 5주 사이에 또 발생할 수가 있어서 네.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이런 합병증에 대한 적절한 추가적인 검사와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편도선염의 치료는 일단 약물 치료가 진행이 되는 건가요? 네, 우선 그 증상을 낮춰주는, 그러니까 발열을 낮춰주고 통증을 줄여주고 하는 대증적인 치료뿐만 아니라 네.
우리가 세균 감염의 의심이 될 때는 이제 항생제까지도 처방이 될 수가 있겠는데, 사실 편도선염, 인후염이 있을 때 이것이 원인이 세균성인지 바이러스성인지 이제 감별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은데, 상대적으로 이제 38도 이상의 고열이 있다든지, 또 이런 기침이 없이 목만 아프다든지, 또 아니면 편도에서 심하게 부어 있고 또 하얀 고름이나 산출물이 있다, 이런 경우에, 그리고 이제 임파선에 통증이 있다, 부었다, 임파선이 부었다, 이런 경우에도 세균 감염 위험 가능성을 좀 높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관찰되면 항생제가 처방되기도 하겠습니다. 네. 그런데요, 편도선염으로 고생하는 경우에는 반복되는 경우가 많던데요. 그래서 또 수술을 결정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네, 드물지만 이제 편도 절제술 수술을 하는 경우도 드물게 있을 수가 있겠는데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편도선염이 자주 이제 반복되시는 분들, 반복되게 되면 계속 열도 많이 나고 이제 목도 많이 아프고, 또 이제 많이 커져 있으면 이것으로 인해서 이제 호흡할 때 지장을 줘서 코골이가 심하다든지, 또 아니면 발달 장애가 좀 의심이 되고 걱정이 된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까지도 고려가 필요한 경우도 있겠습니다. 네. 편도 절제술을 하는 경우도 이제 드물게는 있다고 하셨는데요. 편도를 절제해도 다른 건강상의 위험이나 불편은 없는 건가요? 네, 편도는 이제 우리 몸의 면역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다행히도 이제 이 편도를 절제해도 크게 면역이 떨어지거나 이런 감염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제 알려져 있는데, 다만 이제 편도가 없어도 큰 문제는 없지만 수술 자체로 인한 일시적인 불편감이나 또 수술의 어떤 합병증, 수술 자체의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그 수술로 인한 이득과 수술의 위험성 간의 어떤 이득을 잘 고려해서 결정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아이들의 수술 적기도 있을까요? 네, 편도염이 자주 발생한다고 했을 때, 이 자주가 이제 어느 정도 기준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것인데요. 보통 1년에 6번 이상, 또는 1년에 한 5번 이상이지만 매년 이렇게 편도염이 생긴다. 재발성 급성 편도염인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겠고, 그 밖에도 이제 수면 무호흡이나 또 학습 장애나 성장 장애, 이런 것들이 좀 우려되는 경우에는 수술을 고려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나이 같은 부분도 고려를 해야 되는 건가요? 네, 어떤 그 수술의 안정성은 아무래도 어릴 때보다는 조금 성장한 다음에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어서, 보통 한 3세 이후를 좀 상대적으로 안전한 연령대로 본다고 되어 있지만, 좀 이런 편도염으로 인한 합병증이 좀 많이 좀 걱정이 되는 경우에는 3세 미만에서도 이제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편도선염 수술 후에 아이스크림으로 증상을 가라앉힌다는 말도 하던데 맞는 얘기인가요? 네, 아무래도 딱딱하고 그런 뜨거운 음식은 이제 수술 상처 부위에 해가 되기 때문에 부드러우면서도 충분한 영양을 주고, 또 아무래도 상대로 차갑게 되면 이제 통증 후에 열감도 줄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통상적으로 이제 아이스크림 같은 것들을 실제로 이제 많이 사용할 수가 있겠고, 그 밖에도 이제 차갑고 부드러운 음식인 뭐 요거트나 젤리, 뭐 좀 식은 죽, 이런 것들을 초기 식사로 드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뭐 수술 후에 지켜야 하는 부분들도 있습니까? 예, 아무래도 수술 후에 이제 출혈, 피가 나는 것들과 같은 합병증이 있는지 좀 잘 보셔야 되겠는데요. 이러한 출혈은 수술 직후라든지 이런 딱지가 떨어질 때 한 5일에서 7일 때 가장 흔하기 때문에 입이나 코에서 이제 피가 보인다라든지 이렇게 되면 즉시 병원을 찾으셔야 되겠고요. 또 드물지만 이러한 수술로 인해서 뭐 협착이라든지 또 발음장애라든지 이러한 목의 기능이 또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기적인 수술 후 진료가 필요할 수가 있겠고요. 식사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부드러운 음식 위주로 드시고 이제 뜨겁고 자극적인 것은 피하셔야 되겠고, 또 이제 아무래도 수술하고 이제 통증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진통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병원에서 처방해 준 대로 잘 따르시는 것이 좋겠고, 또 그 밖에도 이제 구강 위생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하고, 또 활동도 너무 특히 목에 자극이 주는 신체 활동은 수술 후 1, 2주간은 피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또 아이들의 경우에 편도 절제술을 받은 경우에 성장하면서 이비인후과적인 다른 질환의 위험이 생길 수 있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을까요? 네, 일단 수술 자체가 잘 되면 특별히 면역력이 떨어지거나 이런 지장 없이 큰 합병증 없이 대부분 문제가 없겠지만 이제 간혹 수술로 인해서 이제 출혈이 좀 조절이 되지 않거나, 또 수술한 부위가 이제 협착이 생긴다든지, 또 아니면 우리가 발음을 하거나 목을 삼키는 근육 기능에 또 지장이 생기는 경우도 드물게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 담당 수술했던 선생님의 추적 진료를 잘 따르시고 관찰하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또 편도선염인데 다른 질환으로 오해해서 진단이 늦어지는 경우도 있을까요? 네, 우선 편도선염을 특징적으로 딱 눈으로 보면 볼 수가 있고, 또 증상이 이제 목의 통증이라든지 또 우리가 봤을 때 편도가 심하게 부어 있고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 이제 편도선염은 진단을 놓치기는 어렵지는 않은데,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것이 감염에 의한 것인지, 특히 이제 뭐 세균성이나 바이러스 감염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이제 드물지만 어떤 이런 림파 조직에 생긴 드문 그 혈액 암 질환, 백혈구 암 질환 같은 것, 백혈병 같은 것들이 림파암 같은 것들이 이제 목에 생긴 것은 아닌지 드물지만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절한 치료와 경과를 받는데도 계속 진행을 하고 이러한 단순 감염에 의한 편도선염이 아닌 경우에는 우리가 다른 원인에 의한 질환도 추가적으로 의심을 해봐야 될 수가 있겠고, 그런 경우에는 이제 적절한 이비인후과 전문의에게 의뢰돼서 또 필요한 조직 검사 같은 것들이 시행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편도 절제술의 경우에는요, 절제 범위는 편도를 모두 제거하는 건가요? 네, 일단은 커져 있는 국의 편도를 제거하는 수술이 되겠고, 드물지만 이제 아데노이드가 또 커져 있는 경우가 있겠는데, 아데노이드는 이제 인두 중에서도 이제 뒤 콧구멍, 우리가 보이지 않는 그런 아데노이드도 절제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제 비대해져 있는 또 지장을 주는 부위에 따라서 수술 절제 위치나 범위가 결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회복 기간은 어느 정도로 생각해야 될까요? 네, 보통 한 5일에서 1주, 길게는 한 2주 정도면 회복이 될 수가 있겠는데, 특히 이제 위험한 기간이 수술 직후에 출혈 위험성이라든지 딱지가 생겼다가 이제 이러한 가피들이 떨어질 때 그때 또 이제 출혈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1, 2주 정도는 잘 관찰하고 과격한 행동은 피하고 또 어디 뭐 여행을 가서 이제 의료기관 찾기 어렵다든지 이런 상황이 되면 안 되니까 잘 안정하고 집에서 잘 관찰하시는 것이 필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수술 후에 약물 복용도 필요한가요? 네, 우리가 이제 통증이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통증이 있을 때 이제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데 아플 때만 먹느냐 하는 것보다는 이제 좀 규칙적으로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고, 소염제보다는 우선 일시적으로는 그 아세타미노펜 계열의 진통제를 사용하시는 것이 좋을 텐데, 이것은 이제 수술한 의사의 어떤 처방에 따라서 지시하는 약을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 아이들에게 편도 절제술을 또 결정할 때는 신중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아이가 표현을 잘 못하잖아요. 어떤 증상일 때 확인이 필요할까요? 네, 아무래도 편도가 커져 있는 경우에는 물론 이제 급성 편도염 같은 경우에는 인후통이라든지 또 발열이라든지 이렇게 급성 증상이 나타나지만, 또 만성적으로 이제 편도가 커져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우리 기도를 좁게 하면서 특히 밤에 수면 무호흡, 코를 많이 걸거나 이제 호흡에 좀 지장을 준다든지, 또 아니면 이것으로 인해서 특히 이제 학습이나 성장에
좀 장애를 줄 것으로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네. 실제로 이제 수면에 장애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편도선염과 관련해서 자세히 알아봤는데요. 인제대학교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김경호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봄, 여름, 가을, 겨울에 브라보 마이 라이프 보내드리면서 인사드릴게요. 건강365 아나운서 최인경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